몸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죠.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제가 진단해 드립니다. 어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또 계속 나오는 게 뭐 공급 물량이 많고 집값이 1.5%니 2%가 올해 떨어지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긴급 진단으로 올 1월 초잖아요. 지금 긴급 진단해서 과연 정말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 긴급 진단입니다. 자, 세미나 공지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1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평생에 기회가 와도 기회를 못 잡는 분들이 있고요. 기회가 매번 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한두 번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잡아서 성공의 열쇠로 만드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게 되면은 정말 모든 올해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 예측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기회를 정말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집값 계속 하락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긴급 진단을 한번 해봤는데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6주 연속 하락, 전세 가격은 상승폭 유지, 아파트 매수 심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매수 심리 약화로 전세 선호 현상이 지금 강해지고 있어서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전세값은 2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매매가 전세값이 지금 반대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계속 지금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시장은 뭐뭐를 끌고 갈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시장에서 키 포인트를 잡으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올해 시장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고 가는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구조로 지금 돼 있다. 이거는 뭐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전세가가 일정 부분 오르면은 반드시 매매가를 끌어올려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는, 전세가 매매가가 같이 올라가는, 그리고 매매가가 올라가야 전세가가 안정이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지금 현재 53.4%입니다. 이 서울 기준이에요. 이것도 11월 기준이에요. 12월 달은 좀 더 올랐을 텐데 이거 11월까지 국가 통계 포털에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2023년 6월 달에 52.7%, 그 다음부터 8월 달 50.8, 52.9, 53.1, 53.4, 12월 달은 좀 더 전세가가 많이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전세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또 2월, 3월 전세 성수기죠, 또 이사철. 그래서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올해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죠.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시장이 된다. 그래서 이 전세가격 비율은 이렇게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지금 현재 11월 달 기준은 53.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가는 근데 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지난해부터 전세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고 갈 것이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드렸죠.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제대로 한번 보시면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주택 공급. 이 주택 공급이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는 특히 2024년은 분양과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그런 대표적인 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총 30만 6,361가구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4.6%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감소폭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지역적으로 따로 떼놓고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요와 공급은. 근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2,334가구입니다. 12,334가구. 대충
대략 전년 대비 59% 감소. 아주 대폭 감소했어요. 서울이 대폭 감소했고요. 그 다음이 경기도권이 그 다음으로 많이 감소했고 지방은 좀 덜 감소했습니다. 지방이 오히려 공급 물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양극화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를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서울 아파트가 12,334가구가 들어와서 전년 대비 59%가 감소했는데 거의 60% 가까이 감소했죠.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서울의 공급 매년 신규로 들어와야 될 아파트 입주 물량이요. 한 47,000가구라고 해요. 47,000가구. 이것이 매년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꾸준하게. 그런데 지난해도 3만 몇천 가구, 올해는 12,000가구대. 이렇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요. 47,000가구인데. 참,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요와 공급을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지역이 있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지역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는요,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이게 전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은 신규 공급 물량이 돼야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신규 물량이 안 늘어나다 보니까 전월세에 영향을 줘서 전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임대 수요가. 자, 여기서 결론적인 건 이런 겁니다. 임차 수요, 이 전세, 월세, 임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지 않는 한 전세값은 어떻게 한다? 계속 오래 오를 것이다. 전세값이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일정 시점이 되면은 매매가가 막 상승할 거예요. 매매가가 상승. 매매가가 상승할 거예요. 이 전세가가 오르면은, 전세가가 계속 오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는, 전세가 매매가 같이 올라가는 시점이 될 텐데, 매매가가 막 상승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전세가가 안정이 될 거예요. 전세가 안정.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전세가가 안정이 될 거다. 왜냐하면은, 자, 매매가가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전세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매매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매매세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럼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매매세가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그럼 전세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지난번보다는 적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는 안정이 되고 매매가가 올라가는, 이것이 올해의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유심히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가 요 빨간 선이 적정수요예요. 여기 적정수요. 46,930가구, 약 47,000가구죠.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매년 입주 물량. 그런데 자, 지난해 여기에요. 지난해 여기. 올해는 여기에요. 내년은 여기에요. 지금 계속 이 적정 수요보다 계속 밑으로 가고 있잖아요. 서울은. 그렇죠. 올해 2024년도에 정말 물량이 상당히 줄었어요. 물론 이 통계를 내는 이런 사이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충 좀 비슷합니다. 이 입주 물량들이. 자, 이건 참고로 그냥 한번 가져와 본 건데요. 군산시 아파트 공급 물량. 예, 이게 입주 물량.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요. 매년 공급돼야 될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여기가 적정 수요예요. 여기가 적정 수요인데, 적정 수요가 1249가구, 약 130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요 적정 수요를 다 넘어섰죠. 2024년, 25년, 26년.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 적정 수요, 이 선을 다 넘어서 공급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수요보다 작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일예로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 아실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역을 보면은 적정 공급 물량이, 적정 수요가 있고요. 수요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공급이 더 많으냐 적정 수요보다,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해 보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경제가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이 적정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작은 데는 가격이 떨어질까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지방이라도. 물론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많은, 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곳들은요, 절대 가격 하락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정부가 급했잖아요. 그래서 상기 신도시를 빠른 속도로 공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 이 서울시장이나 이 경기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3기 신도시는요, 서울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 중심축이 아닌 외곽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다. 외곽 지역들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일단 새 아파트, 3기 신도시든 뭐든 간에 새 아파트 공급이 늘려면 어떻게 해요? 집값이 올라야 돼요. 그렇죠?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수요가 막 증가합니다. 더 오르기는 사야지 하는 수요가 막 증가하게 되고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을 늘리겠죠. 너무 잘 팔리니까 공급을 늘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새 아파트 공급이 상기 신도시 성공하려면 집값이 올라야 한다는 건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기 신도시는요, 민간 아파트 비중이 작아요. 민간 아파트 비중이. 왜냐하면은 공공임대, 공공분양 전체 가구수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면은 민간 분양은 40% 안짝이거든요. 40% 안짝. 근데 여긴 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이 돼서 정부의 분양가 통제도 또 받아, 상기 신도시는. 그래서 고양 창릉지구 유찰됐잖아요. 민간 건설사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창릉지구 유찰됐는데, 건설사는 수익이 나야지,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사가지고 공사를 해서 수익이 나야지 들어가지. 수익이 안 나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고양 창릉지구. 이 건설사는 민간 택지, 공공이 분양을 하고 나머지 땅들, 그 민간 건설사에서 이거 구입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이 나와야 뭔가를 하지, 수익이 안 나오는데 거기 가서 손해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기 신도시는 사실은 들어오려면 아직도 멀었지만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울과의 어떤 서울의 이 가격을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절대 하지 못하고요. 경기권의 외곽 지역과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경기권 외곽은 오히려 이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들어오는 거 한 2030년도 이후나 돼야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정부에서는 빨리 한다고 하지만, 자, 전세 공급 물량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세 공급 물량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려야 된다. 근데 규제를 빠르게 풀어서 하여간 신규 물량이 공급이 돼야지 이 전세 공급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죠. 규제 빨리빨리 풀어서 신규 물량 빠르게 공급한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 규제를 완화해서 전세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원의 역할, 이것도 인정을 지금 현 국토부 장관은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이 전세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건데, 이것이 금세 뭐 후다닥 해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지만, 당장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있지만, 하지만 결국은 해답은 이거죠. 집값이 오르는 국면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국면이 와야 이 공급도 정상화되는 거죠. 집값이 올라야 건설사도 이윤이 남으니까, 분양가 오르고 하니까 공급도 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집값이 안 오르면은 공급을 늘릴까요? 건설사에서 안 늘리죠. 이익이 나야 늘리는 거죠. 그렇죠.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24년은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왜? 착공 물량과 분양 물량, 입주 물량, 이 세 개가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시기가 2024년입니다.
거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부터는 반드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올해는 여태까지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었다면 돈을 줄이는, 그렇죠. 돈을 흡수해서 돈이 시중에 안 돌게끔 돈을 줄이는 양적 완화, 긴축에서 이제는 돈이 시중에 넘치는 양적 완화로 이제 바야흐로 전환되는 그런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자, 거기에 또 더불어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제 완연한 방향 전환, 턴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 비아파트 부문을 활성화하겠다. 이거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비아파트 부문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과 그 다음에 빌라라고 하는 이 주택시장. 이 두 개가 대표적인 비아파트 시장인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이 비아파트 부문, 이것이 올해 화두가 되지 않을까.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임대사업자를 또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임대사업자의 시장에 그 공급을 늘려주는 이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을 하겠다. 이것이 지금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얘기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지금 방향 전환하는 그런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리저리 뜯어봐도요,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까지 서울에 전세가가 정고점까지 못 갔잖아요. 하지만 조금 몇 개월 있으면 정고점까지 금세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세로 머물던 사람들이 매매 수요로 전이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세 시장도 조금 안정화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의 뭐 1.5% 우리 부동산 시장 하락한다. 그거는 전체적인 얘기고요. 우리는 지역적인 면을 봐서 거기서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올해 좋은 그런 변곡점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같이 또 그냥 그 하락한다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멈칫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제 말을 들었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말대로 만약에 움직였던 분들은 다 돈들 많이 버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해에 그렇지 못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부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전부 다 하지 말라고 하니, 전부 다 폭락한다고 하니 앞으로 몇 년 더 떨어진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접었던 분들은 아마 후회가 좀 크실 거예요. 올해도 또 똑같은 그런 상황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 오십시오. 자, 오늘은 윈스턴 처칠의 명언,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본다. 항상 뭔가 10개의 긍정적인 면이 있고 하나의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그 하나의 부정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반대로 낙관론자는요. 낙관론자는 정말 어려운 9가지 역경이 찾아오고 9가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한계가 뭔가 좀 좋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기회를 본다는 거예요. 참, 이 명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 부동산 DJ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낙관론자가 돼서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